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40대 자영업자 하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한 5시 40분 정도 일어나서 일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좀 몸무게를 쟀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87kg대, 평상시 체중이 86, 87kg대인데 최근에 계속 이제 체중이 좀 감소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전까지 81kg 정도로 내려왔다가 최근 한 3, 4일 전에 한 79kg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까지만 해도 78kg, 78.6, 78.7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체중을 쟀는데 77.6이 나오더라고요. 뭐 먹는 거는 사실 이제 이전하고 이렇게 이전에 먹던 양하고는 차이는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사실 이제 좀 이게 뭐 근육량이 붙거나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는 거의 뭐 폭식을 많이 하고 이제 고기라든가 육류, 뭐 튀김, 뭐 이런 거 술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이 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지방간도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빠지는 과정인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체중 감소가 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되는 게 뭐 좋지 않다라고 꼭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이 감소가 되면은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고구마 2개 하고, 진짜 잘 안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고구마 2개랑 계란 삶은 거 2개, 그리고 양배추에 이제 뭐 버섯하고 이렇게 이제 뭐 두부를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마리를 한 4개 정도 먹고요. 네. 그리고 브로콜리 삶은 거 양념하지 않고 한 4쪽? 네, 작게 이게 소분해서 4쪽 정도를 먹고, 그리고 씻고 지금 아침 운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한 식후 바로 30분 정도 이제 걷고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나와서 아침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건강이라든가 질병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자영업에 관련돼서, 제가 20년 동안 자영업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찍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감없이 그냥, 저도 지금 제가 뭐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뭐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실력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경치도 좀 감상을 하시고, 첫 번째 이제 자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리고 직장 생활을 뭐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젊은 친구분들이 예비 창업자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자영업 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게 참 힘들고 리스크가 많은 직업인데도,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을 번다, 뭐 차는 막 뭐 비싼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진짜 돈도 잘 벌고
또 어떤 안정적인 이제 본인만의 이제 그런 영업 매장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생계형으로 본인들의 인건비 정도 또 그 이상의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본인들의 인건비라는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일을 나가든지 간에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번다를 계산을 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평균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실상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250만원, 300만원,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일을 해서 저희는 600 정도 가져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본인들의 인건비를 이제 얼마로 책정하시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500에서 600만원을 두 부부가 일해서 가져간다고 치면, 사실 저는 다른 매장이나 어떤 다른 데서 일을 해도 그 정도는 일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를 버시는데 일을 하시는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뭐 사람의 성향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다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가게에서 일할 때와는 사실 100% 전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저는 드물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가게를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이제 예를 들어 뭐 적자가 난다고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 책임은 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내 장사가 훨씬 더 리스크가,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사 생활할 때는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 또는 월급을 받는 조금 그 이상의 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가게를 운영을 할 때는 그런 계산이 서지가 않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가 일을 해서 뭐 500만원, 600만원 가져간다고 사실 계산을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제 장사를 하고 나서도 명확하게 또 바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예측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또 마찬가지로 오픈을 하고 소위 말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업하실 때 업종 선택이나 그 업종의 이제 아이템,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보통 이 매장을 오픈을 할 때 어떤 가게든지 간에 이 배달과 홀을 병행을 하는 업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배달이라는 부분도 물론 이제 마진폭이 상당히 작을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냥 일하는 거에서 배달은 부수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배달에서 어떤 이 비중을 만약에 점점 더 뭐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 배달을 나갔을 때 음식하고 홀에서 먹었을 때 음식하고는 이 판이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달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음식을 해서 손님에게 전달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음식이 뭐 식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특수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맛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고, 또 홀에서 이제 손님 음식 드셨을 때는 당연히 따뜻하게 음식이 바로 나가니까 이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맛을 손님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고 홀하고 매장을 같이 이제 병행을 대부분 지금 이제 이 소규모 이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달이 많아지게 되면 이 배달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이 좋고 뭐 다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았을 경우에 오는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꼭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실은 홀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게 현재는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달 플랫폼 자체가 뭐 쿠팡이라든가 배민원이라든가 지금 요기요의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고객들한테 배달비를 최대한 받지 않아서 주문수를 올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비용 부분들을 업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기존 장사를 하시고 있는 업주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배달 장사를 하실 때 자체 배달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근데 자체 배달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일반 그냥 배민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트라콜이라는 그 일반 가게 배달로 주문을 하셨을 경우에 손님들에게 일정 비용의 배달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가격 10,000원이라고 하면 손님들에게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음식 가격을 받고, 대행사에 콜을 부르지 않고 내가 직접 배달을 가게 되면 손님들에게 10,000원이었던 음식값에 2,000원의 추가적인 배달비를 받게 되면 12,000원이라는 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 12,000원의 매출에서 내가 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자동차로 배달을 하던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정도,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그 인건비 정도, 그런 게 이제 투여가 된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마진폭이 10,000원이라는 이 매출에서도 2,000원이라는 음식 이 배달비를 받아서 거기서 뭐 기름값이나 제반 비용을 빼한다고 해도 10,000원 밑으로 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음식값이 손님들은 홀 매장하고 배달하고 왜 음식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라고는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홀에서도 인건비를 쓰고 뭐 여러가지 뭐 제반 비용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배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금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광고비의 수수료 여러가지를 제하게 된다면 몇백만원씩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적은 거 외에 배달만 하는 매장에서 임대료가 적은 거 외에는 사실상 인건비를 안 쓰는 것도 똑같아요 다. 그리고 배달비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체 배달을 하지 않고 대행사를 쓸 경우에는 손님한테 10,000원이라는 음식값에 2,000원이라는 배달비를 받고, 대행사의 기본 콜 수수료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거의 4,000원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원에 뭐 1.3km가 기본거리고 거기에 뭐 100m당 100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배달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때는 이제 3,000원부터 배달비가 시작이었는데, 3,000원의 콜비를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참 3,400원 정도, 그러니까 먼 거리 가까운 거리 기본 콜비만 나가는 곳이 있고, 멀어서 뭐 4,000원씩 나가는 콜비가 있는 이 구역도 있으니까, 그거를 평균적으로 다 평균을 내봤을 때 한 달 평균 한 콜당 한 3,400원 정도의 이 배달비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한 달에 그때 배달비가, 제가 만약에 매장을 그러니까 배달을 다니지 않고 전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한 달에 배달비가 한 600만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비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과 홀 매장을 병행을 하실 때 이 배달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사실 이제 간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손님들한테 배달비를 받아서 운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님한테 받은 비용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비용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보통 한 맥스 2,000원 정도, 내가 추가적으로 지불에 대한 비용이 2,000원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이 2,000원이라는 거는 10,000원이라는 비용에서 손님한테 3,000원을 받고 내가 배달비를 5,000원을 지불했다면은 2,000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음식 가격은 8,000원이 되는 거죠. 8,000원에서 재료원가나 이런 것들을 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진을 내야 되는 건데, 그 또 10,000원에 음식 가격을 받게 되면 지금은 또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울트라콜이나 이런 배달 시스템은 한 달에 월 정액의 광고비만 내고 외부 결제 수수료 2.5% 정도만 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손님한테 저희가 배달비를 받지 못합니다. 10,000원의 음식을 팔면 손님한테 배달비를 받지 못하고 3,000원이라는 배달비를 배민에서 가져갑니다. 손님들은 무료죠. 지금 3,000원이라는 배달비를 가져가고, 또 10,000원에서 수수료 9.8%, 외부결제 수수료 이것저것 하게 되면 도합전 한 15% 정도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15% 정도의 수수료가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마진폭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달을 하면 할수록 객단가가 낮은 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생기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업주님들이 기존의 최소 주문 금액을 정말 저가형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내지 않고도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이 뭐 13,000원, 14,000원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10,000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추가적인 배달비를 지불하고 13,000원, 14,000원을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게 손님들은 배달비를 안 내고 먹는데도 또 싸게 먹는다는 인식이 잘 들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음식을 더 시켜서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불하는 지출 비용은 이전과 똑같이 13,000원, 14,000원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음식 가격이 싸다라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좀 제거가 되고, 업주 입장에서도 마진폭이 크게 떨어지는 좀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홀매장하고 배달하고 동시에 병행을 하시는 이 분들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달보다는 홀매장으로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상대적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맞는 거고요. 배달을 하시게 된다라면 정말 매장에서 어떤 시그니처의 특수적인 메뉴들, 그 특수적인 메뉴들의 객단가가 높은 메뉴들로 설정을 하고, 아니면 어떤 세트로 묶어서 그 안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려고 해야지, 객단가가 낮은 업종에서 그 낮은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배달로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 노력한 부분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되게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을 선택을 하시고, 또 이 업종에 대한 그런 뭐 어떤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창 또 붐을 일으켰던 뭐 탕후루 같은 이런 업종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정말. 사실 이제 탕후루 매장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제 가게 주변으로도 탕후루 매장이 한 2개인가 생겼는데, 지금 다 문 닫고 임대를 내놨는데 가게에도 안 나가죠. 물론 이제 그 탕후루 가게가 들어올 때 그분들도 비어있는 가게를 들어오긴 했어요. 왜냐면 그 시점 자체가 이 배달로에서 골목 상권들이, 그러니까 메인 상권들 비싼 임대를 내고 배달 장사를 하진 않지만, 이 골목 상권 안에서는 가게가 비어있는 가게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 대부분 권리금이나 이런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창업하기 좋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좋은 가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죠. 또 배달이라는 건 특수적으로 어떤 입지의 구애를 좀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싸다고 느껴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설비를 다 투자를 하시고 또 다시 시설을 원위치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입지 조건을 선택을 하실 때 홀장사 위주로 가급적이면 지금은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창업하기도 좀 안 좋은 시기긴 한데,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A급 상권지보다는 살짝 한 블럭 정도나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빠져있는 좀 B급, 그러니까 A-, B 플러스급 정도? 이런 가게들을 사실을 권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권리금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거는 부동산 뭐 다녀보시면은 기본적인 이 임대료 수준은 이게 판명이 되고 알게 되겠지만,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고 하다라면은 그것도 문제 리스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돌아보시면서 준비를 할 때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뭐 가게를 오픈하고 할 때는 다 신중하게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지나 어떤 상권을 판단을 하실 때 유흥가가 아닌 예를 들어 어떤 뭐 골목 상권에서의 그런 또 유흥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린 이제 생활시설이죠. 근린 상가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근생들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제 먹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뭐 주변에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 지역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네, 저도 그런 곳에서 장사를 기존에 좀 해봤었는데 그런 곳들을 선택을 하실 때 또 겹치는 업종들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주거 지역이 꼭 많다고 해서 그쪽에 유동인구라든가 유입인구가 많다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주말이라던가 보통 이제 뭐 가게를 구하시는 뭐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이 평일날에는 상권을 돌아보기 힘드니까 막 주말에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막 주말에 가봤는데 가게들마다 막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여기서 뭐 유동구도 많고 손님도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이거 가게를 계약했다라고 해서 그 주변에 나온 가게들을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일날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그렇게 이 서울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위성도시라든가 요 서울 주변의 경기권들 이런 이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면서 생활은 서울 쪽에서 다 평일날 서울 쪽에 다 하시고 소비도 서울에서 다 하시고 저녁에 집 쪽으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잠만 자는 거죠. 그런 공간들, 그런 지역이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도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오피스텔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근생만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보통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평상시에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출퇴근 많이 하고 단 이제 이쪽에는 가족 단위 이 오피스텔 혼자나 이제 1인 가구라든가 1, 2인 가구보다는 가족 단위 가구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출근을 하고 집에서 이제 와이프분이라든가 이 애들 위주로 또 이제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홀 매장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정말 내가 주말만 진짜 손님이 있고 평일에는 손님이 없게 되면은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업종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거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본사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닌데 본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들이나 좋지 않은 부분들은 결국에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여주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이 업주분들의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본사 친화적인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 가맹점을 운영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납품 프랜차이즈나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전수 창업식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했는데 이 본사에서 매장을 보여줄 때는 당연히 이 매장이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수익률도 좋고 또 내가 가맹점을 늘려나갈 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매장들을 선별해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가맹점이든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는 이제 이 업주분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이 생각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냐면은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매장도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말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은데 자신감하고 저는 무모함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없이 부딪혀서 그 시장에서 이겨내기라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대부분 초반에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자신감이 좀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놓고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소개시켜주는 매장이 있다라면 좀 기간을 좀 그리고 넉넉하게 가지고 이 매장을 창업하시려고 할 때 처음에는 엄청 급해요. 다들 빨리 오픈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막 한 달에 얼마씩 벌고 또 젊은 분들은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직원 딱 쓰고 빨리 막 수입차도 사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단 차분하게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달, 길게는 뭐 2달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장사를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1년까지, 왜냐하면 4계절이라는 패턴을 다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도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것도 계절 트렌드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밥집이 여름에 엄청나게 손님 많은 가게도 여름에는 비시즌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여름에 성수기는 냉면하고 막국수 이런 것들이 또 성수기잖아요. 또 그런 집들은 겨울에 비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음식이 그런 계절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음식인지도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시간대에 정말 집중적으로만 팔아야 되는 그런 업종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특정 시간대에 판매가 되는 음식이라는 거는 뭐 치킨, 피자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지금은 치킨, 피자들도 배달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에 애들이 뭐 학원이 끝나고 점심에 뭐 학교 끝나고 엄마들이 뭐 이렇게 시켜주는 경우가 요새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나 치킨집들도 막 오후 늦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뭐 한 1시, 2시부터 열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이 매장을 빨리 임시휴무로 걸어놨어야 되는데, 임시휴무 걸어놓은 게 날짜가 내일로 걸려 있어서 지금 시간 8시가 조금 넘기 시작했는데 벌써 주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주문을 제가 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8시에 문을 열면은, 사실 제가 이제 4년, 5년 이제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6년 차가 되는데, 고정 단골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정 단골 손님들 때문에 제가 진짜 나름 그래도 문을 열면은 손님들이 꽤 그래도 지금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참 가게가 아깝기도 하고, 또 정말 제가 잘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긴 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특정 시간대에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들은, 만약 내가 이제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뭐 메이저 브랜드들, 뭐 BHC라든가 아니면 교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이저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단은 고객층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또 본사에서 물론 이제 뭐 본사에서 뭐 어떤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나 다 존재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본사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잘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본사에서 이렇게 물건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도리 있게 본사에서 좀 업주들하고 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사에서도 본사 이익만 너무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업주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업종들을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비용이 일반 그런 소규모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판이하게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매장을 예를 들어 장사가 안 돼서 접었을 경우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초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리스크 큰 창업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도 아니지만, 주변의 지인분들은 저한테 장사를 할 때 많은 조언을 구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창업을 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내가 망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저는 한 49%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경기라든가 흐름들이 그렇게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어서, 49% 정도의 내가 안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져간다라면 그 리스크 안에서 큰 금액은 엄청난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용만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하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던 추가적인 여유 자금들을 끌어오려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초보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오바를 하게 돼요.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유는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식자재를 구입이라든가 어떤 뭐 기물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로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업종 그 제품들을 사게 되는데, 일단은 프랜차이즈들에서는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물품을 산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근데 큰 기기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제 자질자질한 이 비품들을 사고 소모품들을 사게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사고 하다 보면 그게 하루에도 시장 나가서 뭐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사기 시작하고 한 것들,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것들이 10만원 20만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사다 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픈하고 나서 쓰지 않는 제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가,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여러분을 봐왔는데 가면 거의 99%, 100%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 가면 안 쓰고 새 건데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곳에서 오는 로스도 있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제가 창업을 하는 매장들, 또 저희 가맹점들한테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 이전 동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사를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게 엄청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혀 거창하지 않고 전혀 무리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뭐 어떤 뭐 집닭이라던가 막 이런 데서 이제 견적서를 뭐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내와 견적을 내서 뭐 내가 해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의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많이 저렴해진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각 파트별로 인부들을 고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하고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최대, 저는 원래 사실 2배를 보거든요, 항상. 내가 즉 시공할 때 하고 업자를 불러서 할 때 하고 2배 정도의 견적 비용이 틀리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거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이제 좀 더 뭐 그 폭이 줄어들었을 수,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물론 만족도는 정말 틀릴 수 있어요. 만족도는, 왜냐하면 싼 자재를 쓰더라도, 뭐 싸다는 거는 고급 자재하고 뭐 싼 자재하고의 차이는 지금 뭐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식당이라든가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내가 뭐 국밥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밥집을,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뭐 저가형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고 월세가 뭐 한 달에 뭐 120만 원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가게에 인테리어를 뭐 2억 3억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를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업주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홀영업을 특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다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소품들 가지고도 연출해낼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자재만 잘 선정을 해서 어떤 페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내가 원하는 컨셉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겠죠, 이제. 근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가능하거든요, 이게 해결이. 이게 왜 해결이 가능하냐면, 저는 제가 지금 한 20년은 아니 한 15년 정도 가까이, 저는 제가 가게를 한 20년 전에 어머니랑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 원래 장사를 하고 계셨고 제가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뛰어들어 장사를 할 때 업종 변경을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썼는데, 24평짜리 가게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06년도에 6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6천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물가가 엄청 올라온 지금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전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자재는 정말 다 싼 거를 썼는데 저희가 테이블 같은 거를 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목수들의 인건비,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자재 비용은 크게 이 고가 제품을 쓰지 않는 한은 자재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을 끝내느냐. 예를 들어서 목수가 3명이 들어와서 4일을 해야 될 일을 만약에 4시 들어와서 이틀에 끝낸다. 3명이 들어와서 만약에 30만원씩 계산하고 4일이면 하루에 90만원이니까
4일을 하게 되면 360인데 4명이 들어와서 이틀에 끝내게 되면은 3, 40에서 120만 원씩 이틀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벌써 120만 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인력을 적게 투입해야 될 때는 적게 투입을 하고 파트가 나눠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2명 목수분들은 뭐 가벽을 치고 뭐 천장을 치는 작업을 한다고 치고 또 나머지 2분의 목수분들은 다른 뭐 이렇게 디테일한 좀 인테리어적인 일을 한다라고 치면 이 파트가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파트가 나눠질 때는 무조건 현장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목수를 만나는 게 저는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장님들이 처음에 오픈하실 때는 막 여러 가지 뭐 막 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잖아요. 저희가 막 다른 가게 가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뭐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막 뭐 이렇게 문의도 넣어보고 싶고 그런데 장사해본 입장에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